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남서울대학에는 뭐 문학이랄지 예술이랄지 문예창작이랄지 이런 전공은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공계 분야나 또 조금 더 현실과 관련된 학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인이란 사람 구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도대체 시인이란 이들은 어떻게 생긴 이들인가 싶기도 할지 모르겠고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날에는 이렇게 강의실에 있기는 좀 아까워요. 어떻게 그냥 정말 배낭 메고 어디 우리 남서울대학 군에도 참 이쁘고 좋고 지금보다 이제 한 주일 두 주일쯤만 지나면 말할 수 없이 이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학교 뒷산이라도 좀 찬찬히 산보라도 가고 싶은 깡통 맥주를 하나쯤 가방 속에 구해놓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 데서 온 저 같은 손님 맞이를 하느라고 강의실 안에 있습니다만 저는 수업할 때는 요철이 되고 하면 목련이 탁 이렇게 맺혔던 게 피고 지금 저 본관 앞에 보니까 그 자목련들이며 이런 게 이제 곧 내일 모레면 피려고 펼쳐지려고 이렇게 탁 웅크리고 있던데 이런 철이 되면 학생들하고 학교 뒷산으로 반드시 야외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걸으면서 들에 핀 민들레도 조금 보고 풀들도 조금 눈을 맞추고 그리고 이 봄이라는 이 계절 봄 물론 여러분들은 또 내년에도 이런 봄을 또 맞이하시겠고 또 그 다음 해도 맞이하시겠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작년 봄하고 올 봄은 또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닥쳐와서 봄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이 어린 연두빛 잎과 풀과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미로운 이런 바람, 이 대기의 기운, 편안함, 나른함, 안온함 이런 느낌들 이런 건 그걸 잘 치르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별에 와서 한 생을 머물고 치르고 가는 가운데 그런 이 봄이라는 한 계절 또 여름이라는 계절 이 봄볕 저 어린 풀들 이런 것들 잘 맞이하고 치르는 그거야말로 사실은 제일 큰 공부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봄날 여러분들 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봄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오늘 날씨 이 봄날 봄볕이 어떤가요? 한마디만 좀 해보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실 거예요. 참 좋아요. 어디 가서 당구나 한 판 쳤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고 어디 가서 정말 저 좋아하는 친구하고 이 날씨가 좋아지면 꼭 생각나는 게 술 한 잔 생각납니다. 술 한 잔 하고 싶다.
아니면 어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또 뭐를 이렇게 좀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말도 하죠. 김영랑 이런 시인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말을 써요. 찬란한 봄 이런 말도 하고, 어떻게 봄 앞에다가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말을 갖다 붙일 생각을 할 수가 있담? 이런 생각도 때로 들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 저절로 와 날씨 좋다 이런 이 아주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말에서부터 와 죽인다 날씨 이런 표현에서부터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저절로 뭔가 한숨처럼 비명처럼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지요. 그런 말들. 그리고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내 속에 무언가가 사무쳐서 뭔가가 툭 나오는 그 말하기, 그 한마디 하기,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친구에게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야 날씨 좋은데 너 뭐 하냐? 우리 만화책 보러 갈까? 뭐 하다못해 이런 말이라도 뭔가를 하게 되는, 뭔가를 말하고 쓰게 되는, 그게 바로 시쓰기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강도의 시쓰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의 나날의 말들,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말하기들,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누는 카톡들, 제제제제제 하는 수다들,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의 시쓰기에 해당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뿐 아니라 우리가 대학까지 와서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국민학교 6년, 유치원까지 해서 그 긴 시간을 어쨌든 공부를 하고 이제 뭔가 자기 전공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 공부의 중요한 한 측면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또는 특정 세계의 어느 영역에 대한, 나무들이면 나무들, 풀이면 풀들, 곤충이면 곤충들, AI, 반도체 이런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잘 말하기 위한 겁니다. 식물학자는 풀과 나무와 식물들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게 식물학 공부죠. 영문학과라는 것은 영문학이라는 어떤 특정 분야, 셰익스피어와 누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말하고자 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참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무에 대한, 여기
우리 강의동 밖에 서 있는 쭉 우리 남서울대학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어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남서울 큰 길가에 이렇게 쭉 서 있는 큰 나무들 벚나무인가요? 아닐걸요? 올라오는 길에 이 학교 설립자 어른들께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으셨다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조금 늦게 잎이나 꽃이 필 겁니다. 여기 남서울대학으로 들어오는 저쪽 큰 길가에는 지금 이제 벚나무들이 쫙 큰 벚나무들이 바로 내일 모레면 지금 탁 이제 피었고 이 티밥 튀기듯이 팝콘 튀기듯이 그냥 팍 피어날 텐데요. 그게 이제 남서울대학이 제일 이뻐지는 시기가 이제 되겠죠. 그런 때는 수업 들어가지 마세요. 교수님을 잘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그 꽃그늘 속에서 봄날 한나절쯤을 보내는 일은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공부, 좋은 기운을 선생님께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어넣어 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측면은 그 분야의, 그 영역의 말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의과대학 출신들이 자기도 전자공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막 자기도 유식한 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금방 어설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그 어휘들이나 학술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야 될 문맥에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이 뉘앙스를 가지면서 놓이지를 못하고 뭔가 조금 어설퍼 어째 조금 그런 느낌 받게 되죠. 그게 그 말을 잘하는 이들과 어설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들의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학문을 합니다. 대학에 와서 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갈래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또 응용 분야의 여러 갈래들이 있게 되고. 근데 그것의 근대 과학이 출현하기 이전의 공부의 방식, 애씀의 방식,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와 명상과 집중과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투적이고 뻔한 암들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참의 영역과의 접속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게 신탁을 받고자 하는 거죠.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궁극의 근원적인 참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썼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이, 제사장이, 신탁을 받는 신관들이, 만신들이, 그 후대의 형태인 왕들이 갑골문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 거지요. 하늘의 뜻에 대한, 이 전쟁이 이길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 나무를 캐는 것이 좋겠는지 그냥 두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들이
그 시대에 우리 상고시대, 고대시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알물 확보한 이들이자 그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명상하고 이것의 근대적인 형태가 과학이란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하는 이들, 학문하는 이들 평생 애쓰죠. 집중하고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한 자기 생애를 다 말아 넣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집중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고대적인 형태의 집중의 방식들, 애쓰고 공부하는 그 방식들, 그건 또 그것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방식이 사제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스님들이 하는 참선, 묵상, 기도, 예술가들, 또 만신들의 기도,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첫 장을 지금 넘기기 전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시인이다. 시인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또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을까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난 정말 본 일이 없어. 이런 말을. 이런 최상급의 찬사를 누군가가 글로 써보내줘도 감동이겠는데 귀에 대고 귓속말로 난 자기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난 본 일 없어. 이렇게 속삭여주면 그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달아오르게 할까요? 이 말은 단지 글자 몇 자일 뿐입니다. 단지 글자이고 말 한마디일 뿐이지만 단지 말 한마디일 뿐인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달아오르게 해요. 하물며 이거보다 더 잘 이루어진 말하기는 우리를 더 크게 설레게, 더 크게 힘나게 할 겁니다. 말의 힘입니다. 또 볼까요? 이건 어떤가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이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이런 말입니다. 김용택이라는 시인의 시의 한 귀절입니다. 제목이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여러분도 아마 안 해본 일이 아닐 거예요.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밖에 나왔는데 오늘이 보름이었어? 싶게 그냥 하늘은 쾌청한데 달이 환하게 떠올라 있어요. 그럴 때 와! 그러고 막 저 달 보여? 저 달 봤어? 하고 친구에게 써보냈던 바로 그것처럼 정말 그 달뜸, 환한 달 떠오름과 그걸 보고 친구에게 여긴 지금 문자가 아니라 이제 전화를 선생님 밖에 달 좀 나가 보세요.
그런 전화를 하는 일도 설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은 얼마나 그건 학점과도 관계가 없고 나한테 무슨 돈으로 보탬이 되는 일도 아니겠고 하겠지만 우리를 얼마나 여기처럼 너무 신나고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화이겠는가? 그런 일을 이렇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적는 일, 그리고 그 말에 어떤 힘이 불어 넣어지는 일, 이 역시도 말 한마디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걸 이렇게 소리를 내서 또는 눈으로 읽어보는 일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이런 재미있고 좋은 말들을 한두 마디씩 이렇게 편하게 봐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건 또 어떤가요? 이건 저 최하림이라는 이미 작고하신 시인이죠. 봄이라는 시 속의 한 귀절이고, 요 귀절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한 10여 년 전 봄에 이렇게 써 걸어놨던 일입니다.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봄이 진득하게 이미 와서 저렇게 귓속말로 와, 봄이 왔나봐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도 이미 큰 소리로 해도 이제 봄이 놀래서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시기가 됐습니다만, 막 섣달 저 지나고 동지 섣달 지나서 설 지나서 한참 춥다가 간신히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봄이 간신히 와가지고 정말 어느 날 아침 되니까 햇볕의 온기가 조금 달라지고, 어이 봄이 왔나? 복수초가 피었나 벌써? 이런 그럴 때의 봄 얼마나 기막힌 봄인가. 그 춥던 겨울, 그 어둡고 암담하던 겨울 지나가고 이렇게 어린 잎들이, 어린 싹들이 이렇게 망울들이 움트고 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봄은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기나 암흑기, 독재 치하의 어느 세월들, 암담하던 어느 시절들, 이런 것에 대한 패러디로도 저런 봄 얘기는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이쁘죠? 말이. 자, 이건 좀 길어서 미안. 그렇지만 요즘 같은 계절,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계절입니다. 풀잎이란 말을 입에서 한번 이렇게 오물오물 해보세요. 풀잎 이렇게 풀이란 말, 풀잎이란 말. 그러면 풀잎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풀잎이란 이름이, 말이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풀잎하고
입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풀립하고 부르면 그때 우리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풀립 이렇게 발음할 때, 그렇게 이름 부를 때 풀립. 정말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입속에서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풀립 이렇게 말해보면. 그리고 저 바람 부는 날의 풀잎들은 어쩌면 저렇게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은 풀잎에 소나기가 막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면 어쩌면 또 저렇게 몸을 통통거릴까요? 소나기에 몸 흔들려서. 그러나 풀잎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 하고 자꾸 그 이름을 발음하고 부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느덧 푸른 풀잎이 돼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혹시 수록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했던 박성룡 시인이라는 분의 풀잎이라는 시입니다. 아무 어려운 말 없어요. 입안으로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풀잎이라는 낱말, 그것을 입에서 이렇게 소리내 보는 일, 뭔가 입에서 화한 민트 냄새, 민트 향 같은 게 싹 나는 것 같고, 여기는 이 양반은 푸른 휘파람 소리도 근사한데 풀립하면 왠지 그게 푸른 휘파람 소리 같다고. 그럴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여는 두 번째 여는 어떤가요? 그 풀잎들 바람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비 쏟아지면 몸을 통통거리고 이렇게 툭툭 튀는 그것 어제 오늘 보는 일 아니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풀잎을 그 흔한 풀잎들 무수히 봐왔지만 저 말을 하는 저렇게 보는 저 시인의 눈은 마치 저 풀잎을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황홀하게 이쁘게 이렇게 눈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 풀잎과 처음 미팅을 해서 호감을 느껴서 신기하고 이뻐하듯이, 연애하듯이, 홀려서 가슴이 설레듯이, 어쩌면 당신은 눈이 어쩌면 이렇게 이쁜가요? 어쩌면 입술이 끝이 이렇게 돼 있고 어쩜 그렇게 이쁜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앉는 것도 어쩌면 목의 각도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흩어지는 게 어쩌면 이렇게 이쁜가요? 이렇게 보듯이 풀잎을 보는 거죠. 처음 보듯이 황홀하게. 그런 마음이 토대가 되면 저 풀잎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홀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호감을, 말할 수 없는 호감을 가진 상대한테 홀려서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뭘 어찌하면 나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언제 보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들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채로 어느덧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닮게 됩니다. 공감하고 공명하고 닮고 나중에는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공부합니다만 삶의 최고의 경지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 예컨대 이 물병에 대해서 이 생수병에 대해서 이것에 관해서 이것을 객관해가지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해부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지식을 얻는 것. 이 암도 수월찮은 암이고 그걸 과학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암을 추구합니다만 이것과 나 사이에 공감과 공명과 일치가 일어나서 내가 이 대상에 들리는 것, 내가 이 대상 잃어버리는 것, 나무에 관해서 이것은 학명이 뭐고 이건 몇 월 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나무를 풀잎을 신기하고 황홀하고 그걸 이뻐하다 못해서 내가 풀잎이 돼버리는 것. 이거야말로 알매 지식의 궁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것 하죠. 요즘 텔레비 같은 거 보다 보면 요즘 뭐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부인 이런 얘기하다가 천공이라는 이름도 가끔 들리고 또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또는 점집 이런 데를 가본 분도 개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하다는 만신들 무당들은 사람 딱 들어서면 아이고 당신이 여기 우리 문지방을 턱 들어서니까 내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당신 여기 그러면 거의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대상이 가진 어떤 여러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채널링이 되는 겁니다. 채널. 가지고 그게 그냥 금방 내 것으로 사무쳐서 내가 아파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자식 잃은 세월호 엄마 이러니까 뭘 보러 들어오면 막 무당이 먼저 통곡을 하고 왜 이렇게 슬퍼?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올라 그런다. 예를 들어. 이건 때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스님들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걸 가지시게도 되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끔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는 놀라운 능력이죠. 새파란 이파리 위에 딱 올라가면 거의 그건 일부러 이게 바위가 이런 색깔이니 난 이런 색깔을 띄어야지 나뭇잎에 올라왔으니까 나뭇잎에 초록색을 띄어야지가 아니라 몸 자체가 바로 초록 이어버리는 얘기가 약간 엇나갔습니다만 이것이 예술이 종교가 추구하는 알의 어떤 궁극적 형식일 겁니다. 이것이 공감이고 공명이고 이겁니다. 이것이 이룩하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내는 도달하는 알의 어느 경지 그리고 그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잘한 말, 잘 그려진 그림, 잘 작곡된 한 줄의 음악, 연주 이것들이 우리 속에 탁 뭘 꽂고 와가지고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거죠. 앞에 봤던 그 글처럼.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기 저 본관 들어가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아마 초대 총장님, 초대 이사장님 쓰신 글이 보이던데 바로 그것. 이 세계와 하늘과 사물들이 움직이는 가장 궁극의 어떤 원리는 대상을 객체로 놓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대상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어느 차원의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상에 대한 지극한 마음의 지불을 통해서 어떤 일치와 섬김과 공감, 공명을 이루어내는 것.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이런. 그게 시의 길, 예술의 길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 그냥 어설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글이지요. 너무 잘 알아서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중간에 조금 쉴 시간을 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 몇 년 전에 혹시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 6년 됐나요? 동주라는 영화. 윤동주의 시입니다. 서시의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어디 놀고 막 친구들하고 그러다가도 이 귀절을 이렇게 이 시를 턱 읽게 되면 왠지 숙연해집니다. 여기 우리가 못 알아먹을 글자나 말뜻 풀이를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편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왠지 숙연해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1917년생이고 나이 30살도 안 돼서 27, 8살에 일본 감옥에서 해방되던 해 해방 몇 달을 남겨두고 생체 실험이 대상으로 비명에 죽었다. 그 사실을 굳이 다시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걸 읽고 있으면 이 시의 행간에 이 몇 귀절 속에 정말 아주 순결한 한 젊은 영혼이 이렇게 처해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외로운 처지, 어떤 이렇게 어떤 궁지에 외롭게 처해 있는 순결한 한 젊은 영혼,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또는 하늘을 향해서 그 뭔가를 향해서 정말 혼신의 힘으로 올리는 기도의 간절함, 이런 것, 간절하게 올리는 어떤 기도, 이런 것이 여기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 여기 이런데 팔목 이런데 여기 실핏줄 이렇게 보면 파란 핏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주 투명하게 그런 요 글을 쓴 동주라는 시인의 그 마음의 결이 투명하게 이렇게 잡힐 듯이 보일 듯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막 깔깔깔깔 웃다가 또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런 말 탁 닥치면 우리도 이처럼 말 가지고 순결해지지 않으면 죄 짓는 게 될 것 같은 뭐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몇 개의 예들, 어떨 때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어떨 때는 풀잎이라는 말, 풀잎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온몸이 풀잎이 되는 것 같아요. 풀잎 부르면 입에서 푸른 휘파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난 세상에서 본 일이 없어요. 이런 말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말의 힘의 사례로 지금 제가 이걸 뽑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지 말일 뿐인 이것들이 이런 힘을 갖는다. 윤동주 씨처럼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우리를 뭔가를 정화시키고 이렇게 딱 옷깃을 여미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또는 성당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듯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풀잎, 고 이쁘고 여린 연초록, 연두빛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게 하고, 말일 뿐인데, 더구나 오늘 여기 쓰여 있는 건 글자 몇 자일 뿐인데 이런 힘을 갖습니다. 말. 그런가 하면 말은 이런 힘만 있지 않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잠 깼어요? 이런 말. 막 쌍시옷 넣어가지고 막 이것도 그냥 소리이고 말 한마디일 뿐인데 우리는 막 가슴이 철렁하고 무섭고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그 말을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단지 말일 뿐인데 입으로 낸 소리, 거기 실려있는 한두 뜻일 뿐인데 그게 우리를 탁 치고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남태평양이나 저 밑에 어느 섬들 이런 데 가면 큰 나무를, 저건 뭐 무슨 웬만한 톱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저런 큰 나무를 어떻게 하면 저걸 쓰러뜨리고 잘라내고 거길 뭘 어떻게 써야 하는데 저걸 죽이는 방법. 큰 나무 쓰러뜨리는 비방입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쫙 저걸 둘러싸고 서가지고 뭘 할까요? 욕을 합니다. 야, 이 개자식아, 이 나쁜 새끼. 할 수 있는 나무한테 욕을 한 보름, 한 20날 하면 나무가 넘어갑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게요.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일본의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물을 알고 물에다 대고 욕을 하면 물의 결정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죠. 우리가
꽃한테 다가갈 때 그걸 자르려고 가위를 들고 다가갈 때 그 꽃이 발산하는 파장, 파동하고 그 꽃에 물을 주러 물을 들고 갈 때하고 그것이 내는 파장과 파동이 다르다 그러죠. 배추를 막 끓는 물에 넣으려고 자를 때 그 배추가 내는 비명에 가까운 파동, 파장 다르다 그러지요. 그건 소위 과학하는 이들이 말하는 어떤 겁니다. 그냥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 잠꼬대가 아니고. 그러니 이 나무를 사람도 그럴 겁니다. 온갖 신문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저 뭐 온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시들시들 앓다가 몸, 마음 다 상하거나 아니면 못 살지요. 말의 힘입니다. 욕이라는 일은 그냥 말일 뿐인데, 소리이고 문자일 뿐인데, 또는 저 나무에다가 저주의 말, 저주의 부적을 붙여놓고 저 나무를 저주. 그런 얘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꽤 나오지요. 그런 저주의 부적을 탁 붙여가지고 소나무가 막 시들시들 시들어가 버리는 이런 얘기들. 사람에 대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 써놓고 그 사람 사진 붙여놓고 막 그 사진을 바늘로 찌르고 막 칼로 찌르고 때리고 이런 저주의식들,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의 하여튼 그것도 말로 기도로 이런 이걸 행하는 욕, 말의 힘입니다. 이것도 욕들입니다. 이거 온유월비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는 저거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보면은 춘향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혹시 아시는 분? 월매. 맞습니다. 월매가 이제 춘향이가 잡혀가 가지고 이제 곤장 맞다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판입니다. 이제 저 그 누굽니까? 변학도 생일 잔치가 이제 내일이 돼서 내일은 불러다가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려 죽인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서 뒤뜰에 장독대 위에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아이고 제발 우리 딸 좀 살가 주시고 서울간 그 이도령인지 뭐시갱인지 그 이서방인지 그 나쁜 놈은 어떻게 뭐가 되든지 좀 어떻게 와서 이러고 좀 딸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밖에서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담 너머로 들여다보니까 그냥 그렇게 장모 되는 월매가 그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도령이 이리 오너라 하고 부릅니다. 부르니까 이 월매라니가 지금 저 딸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한데 무시가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해서 여기 뭐 아무개 집 아니냐 하고 문을 탕탕 두드려 쌓고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온유월 비에 노는 놈이 온유월 비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쳐 자빠졌는겨 이렇게 하고 이제 막 튀어나온 그런 저런 말들. 그러니까 욕이 그게 어떤 강도로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놀림이 되고 어떨 때는 야유가 되고 어떨 때는 그게 우스갯말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상한 멸칭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 독특한 관계 속에서는 애칭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이러고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토닥토닥 하면서 어이구 우리 똥갱이
강아지. 아이고 우리 돼지, 우리 돼지. 거기다 똥자까지 붙여서 똥강아지. 그리고 다독거립니다. 요 멸칭이 애칭이 되는 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이 절묘한 변증법 같은 게 요게 말의 또 힘입니다. 말의 맛입니다. 또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여기 예의 호랭이 물어갈 놈, 이런 육시를 할 놈, 이 오사할 놈,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 같으니 이런 온유월 염천에 연병 앓다가 땀도 못 내고 뒤질 놈들, 이런 이게 이제 봉건 시대의 19세기 이전에 우리 토착의 욕들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 말들이 굉장히 가락이 있고 아주 찰져요. 그 말을 한번 탁 하고 나면 입이 시원하고 욕을 한바지게 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요새 욕이 요새 야지 놓는 거겠죠. 야, 인천 앞바다 갈매기랑 맞짱 떠가지고 새우깡 처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이제 이건 신식욕이겠지요. 저 옛날 욕에 비하면 이것도 욕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의 힘. 말을 어떻게 부리면 저런 힘을 냅니다. 상대를 야유하고 야지 놓고 우스개로 만들고 놀리고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말의 힘은 같은 말이 내는 힘이면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난 본 일이 없어. 이런 말의 힘과는 표정과 결이 다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말과도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살리는 힘으로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런 말처럼 욕하는 것처럼 대상에 대한 야유와 비난과 성토와 규탄의 말로도, 저주의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적대국들 간에는 상대국의 군인과 수령들,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게 아니죠. 저주의 말들을 서로 쏟아붓게 되죠. 이런 말의 능력,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능력,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골라서 선발해내는 1000년 이상 된 제도, 그게 과거 제도입니다. 동아시아에 수당 시절부터 1000년이 뭐예요? 수나라 때 시작돼 가지고 당나라 때 정착되고 우리나라 고려 초에 들어오니까 700년 초, 1300, 1700년 가까이 되는, 이게 과거 제도입니다. 말 잘하고, 필요할 때 성토하고, 필요할 때 찬양하고 고무하고, 필요할 때 규탄하고 저주할 수 있는 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그게 오늘날 우리 여기 고등고시, 행정고시의 모태가 되는 조선시대 과거제, 고려시대 과거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토황소경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걸 읽었던 황소라는 적장이, 반란군 두목이 그냥 간담이 서늘해서 말에서 뚝 떨어졌다고, 그런 전설 같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죠. 말의 힘입니다. 글의 힘. 그래서 과거 시험 중에 제일 배점이 높은 과목이 수나라, 당나라 때는 시 과목입니다. 시짓기 과목이 배점이 제일 높은 과목이에요. 온 세상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나요?
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창의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북돋고 고무찬양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저 악한 것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저걸 사정없이 규탄하고 비판하고 야유하고 저주할 수 있는 말과 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핵심 과목이 시짓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요즘 현대 이거에 상상하기 어렵죠. 육법전서를 달달달달 잘 외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과거제도 중에 가장 높은 과거제도, 진사과, 200두보 이런 사람이 나왔던 당나라 때 그 과거가 최고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몇 단계 중에. 그 다음에 법률에 밝은 사람 또는 사서오경에 밝은 사람을 뽑는 건 그 다음 단계의 급입니다. 명경과라고 해가지고 경전에 밝은 사람 뽑는 건 시 잘 쓰는 진사를 뽑는 것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다시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말을 잘한다는 것, 그 말의 악보에 해당하는 글을 잘 꾸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삶과 세계에 대한 고무찬양의 말의 능력을 가진 이, 또는 적과 맞섰을 때 사정없이 저주하고 규탄해서 적의 사기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주고받는 글 속에서 우리의 체면을 높게 세우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뽑았던 게 과거제도입니다. 그 후속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제 공무원 선발제도지요. 춘곤이란 말이 있어요. 봄 되면 노곤하고 고온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봄이 참 설레이는 좋은 계절이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은 봄을 굉장히 힘들어들 하기도 해요. 되게 겨울 지나서 봄 들 무렵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봄이라는 게 갖는 이 싱싱한 기운, 어린 기운, 애기들 굉장히 힘세거든요. 잠시를 그냥, 여러분들 조카나 뭐 어릴 때 좀 봐주려고 하면 힘들어서 같이 못 놀아요. 그래서 봄 기운 속에서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 봄 늙으니 수척할 수, 이렇게 새겨지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의 이 곤하게, 우리를 곤하게 만드는 이 힘이 노인들한테 너무 기운에 붙여가지고 봄 되면 노인들이 수척해진다. 이거는 판소리 흥부가 한 대목입니다. 어느 대목인가 하면 이제 막 박이 열려가지고 제비가 물어온 박씨 해가지고 박이 이렇게 열려서 하나를 탔더니 박 하나에서 그냥 돈이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돈이 박에서. 그러니까 흥부 마누라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아이고 흥부 마누라 나온다, 흥부 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좀 봅시다, 돈 봐,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판소리 같은 것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뭐죠? 호랭이 내려오는 그 노래 통과. 그러면 놔둬라 이 사람아, 이건 이제 흥부 말이죠. 이 돈 근본을 자네가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인제 오느냐. 얼씨구 절씨구 돈 봐라. 이게 돈 타령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대목들 같은 건 정말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만 힙합하는 가수들의 랩 가사처럼 리드미컬합니다. 그 라임과 리듬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보세요. 막 몇 끼니를 며칠을 굶던 집에 돈이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생기니까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가서 쌀도 팔고 고기도 한 근 사고 그래가지고 고기죽을 누그름하게 11통만 좀 쓰시오. 이래가지고 흥보 애들이 12이지요. 그래서 아이도 한 통 들고 어른도 한 통 들고 각기 한 통씩을 죽을 한 통씩을 그냥 그 굶던 배에다 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곤증이 나서 먹다 말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집니다. 고주배기 잠을 잔다. 근데 꼭 오늘 여러분들 자는 거하고 비슷하게 골아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배 고프다가 가득 먹으면 사람이 막 깔아지잖아요. 막 이렇게 죽는 것 같이 눈이 퀭하니 들어가고 오래 굶은 사람한테 갑자기 많이 먹이면 큰일 나요. 막 이래가지고 눈이 콱 들어가지고 자지러지는데 죽 멀국이 고기죽 멀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이 코끝에서 죽멀국이 댕강 떨어지는 채로 하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 이게 흥부가의 리얼리티의 한 장면입니다. 말을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또 말을 가지고 이런 짓들도 합니다. 이게 방언 사투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꾸 방언이나 사투리 이런 걸 입말들이죠. 입으로 하는 말들. 이거를 거의 인위적인 표준말로 저것들을 다 쓸어내고 저건 뭔가 조금 더 미개하고 열등한 어떤 말인 것처럼 여기도 서울 이쪽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고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어느 정치하는 이가 부산에서 뭐 고마치아라마 저거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어느 방송에서는 그게 무슨 일본 말이요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 이 노래 뜯어반 이거 제일 왼쪽부터 이게 국외음화가 안 된 평안도식 말이죠. 이게 다 이 말맛 저렇게 글로 옮겨 놨어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 지역 사투리 억양으로 이렇게 조금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말과 글의 독특한 맛을 내는 한 영역일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조금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목이 우리는 누구나 시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카톡이며 이런 일상생활의 이런 대화들이며 이런 말들이 다 말의 힘을 활용하는 저강도의 시쓰기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맞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칠곡 할머니들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건 이 할머니들의 지금 글을 여러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들인가 하면 평생을 글자를 모르고 산 분들이에요. 나이 70, 80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평생 경상북도 칠곡에서 농사만 짓고, 그래가지고 70, 80이 넘어가지고 노인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이분들이 한글도 배우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분들한테 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분들이 실제로 그린 나뭇잎 그림들입니다. 그림 위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쓴 거예요. 당신이 직접 육필로 쓴 거예요. 소화자라는 할머니가. 노네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고 하네.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경상도 말로지요. 경북 칠곡.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는 알아도 시라는 건 난 처음 들어본다. 시가 뭐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금치 씨, 배추 씨는 모르시지만 윤동주 서씨는 그래도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시를 시 쓴다는 생각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우리가 이 얘기를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 소박하고 꾸밈 없는 이 말이 우리를 비시식 웃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해요. 아, 맞아. 정말 평생 밭에서 꼬부리고 일만 하고 밭 메고 농사 짓고 하던 양반이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 알아도 그럼 시라는 게 뭐고? 이쁘잖아요. 이게 시입니다. 자, 뒤에 더 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의 힘의 사례들을 이렇게 앞에 조금 칭찬과 찬미와 찬양의 말 있고, 저주와 규탄, 비난의 말, 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 쓰기는 여러분 이르기입니다. 뭔가를 이르는 일입니다. 너 참 이뻐. 너 미워. 네 머리칼은 어쩜 그렇게 곱슬곱슬 먹음직스러워?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나는 목도 늘씬하게 길어. 무엇이 어떻다고
이르는 겁니다. 언하는 겁니다. 이르고저 할 빼이셔도 하는 훈민정음 앞머리에 나오는 바로 그 이르기입니다. 뭐를 어떻다고 말하는 일, 그것이 시쓰기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딱 때리면 아파. 이게 뭐야? 이게 뭐지요? 손. 여러분이 이걸 손이라고, 우리 한국어 쓰는 조상들이 손이라고 오랫동안 일러온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색깔, 등받이 색깔 빨개요. 붉다. 빨갛다. 이것은 빨갛다고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르기가 축적되고 반복되고 해서 이렇게 퇴적돼서 굳어져서 결정을 이루어서 쌓인 것, 이것이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름입니다. 이름명. 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나를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눈만 까목까목하고 있는 핏덩이를 너는 뭐야 라고 잃은 겁니다. 그게 장명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들이 그 핏덩이를 놓고 시를 쓰신 겁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이게 뭐지요? 교탁 또는 탁자, 책상, 뭐 몇 가지 말들을 여러분들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낡고 오래된 말들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지루합니다. 상투어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날씨 좋다. 이건 우리를 그다지 감동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뭔가 설레게 하질 잘 못해요. 와, 찬란한 날씨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약간 근지럽지만 탁 누군가가 탁 이렇게 써주면 정말 와. 예를 들어 저를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제가 누구지요?
김사인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거 본 듯한데 이름 잊어버렸어 속으로. 근데 김사인 선생님. 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 불러주는 건 김사인이란 이름은 제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어떤 설렘 속에서 애써서 부른 이름이거든요. 내 운명과 내 집안의 온갖 질서와 이런 것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이런 것까지 실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그냥 애따 이거나 가져라 너 개똥이라고 해라 소똥이라고 해라 이런 이름은 봉건시대 머슴들 이외에는 그런 이름 안 짓습니다. 애를 써서 여기에 착할 선자를 써서 어떻거나 아니면 밝을 명자를 쓰거나 아니면 순 우리말로 뭐 봄비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어릴 때 이름은 해환입니다. 해환. 그 남동생 어릴 때 이름은 달환입니다. 그 밑에 동생 어릴 때 이름은 별환입니다. 황홀하지요. 이게 순 우리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연변 쪽 또는 북방 한반도 북부 지역의 우리말 감각입니다. 해처럼 환, 달처럼 환, 별처럼 환 이런 이름 이렇게 지어진 이름들인데요. 그걸 이제 저는 70년 80년 가까이 돼가지고 낡은 이름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 붙여주었던 그 이름의 첫 감동이 이제 소진되고 그냥 상표로 나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김사인이란 딱지, 누구라는 딱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뭐 내 선생님 소개하실 때 뭐 동덕이라 그랬나? 덕성이라 그랬나? 뭐 어디 그 학교 계셨다던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동덕여대 있다 그러면 한 서너 분은 나중에 덕성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덕자가 겹쳐져서. 뭐 그리고 저 이력 내용 몇 가지 이렇게 나이는 몇 살이고 뭐 고향이 어딘 사람이고 뭐 한 사람이래. 시인이래. 그거 말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 김사인 아니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엘리베이터 밤에 저녁 7시에 여기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어느 선생님 윤승용 총장이 같이 타셨어. 그래서 인사를 하고 윤승용 총장님 맞으시죠? 내가 윤승용 총장처럼 보이지? 이러고 쓱 웃어요. 그건 막 소름이 쫙 끼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내가 김사인 뻔히 아는데 탔는데 아니라고. 그거 왜 저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 같은데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저를 뭐라고 형언할지, 저를 뭐라고 이를지 이렇게 애쓰지 않고 여기 붙어있는 브랜드 네임을 그냥 기억해가지고 쓸 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대상을 감동시키고 정말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름, 그런 이르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미 누군가가 일러놓은, 누군가가 붙여놓은 이름을 편승해서 사용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거 뭐죠? 그럼 생수병, 아이시스, 네, 삼다수가 더 좋은데 뭐 어쩌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이거 뭐죠? 그럼 생수병.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가? 얘한테 Who are you? 라고 묻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여기 생수병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이름을 반사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아까 풀잎이라는 시에서 어쩌면 풀잎들은 저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릴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쩜 저렇게 통통통통 할까요? 황홀하고 신기하게 개를 들여다보면서 개에 홀리는 그 과정이 싹 빠져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옛날 몬도가네라는 영화를 보면 지금 벌써 뭐 한 5, 60년 전 영화입니다만 아프리카 피그미족 사회에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콜라병이 툭 떨어집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죠. 그걸 생활의 일부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흔하디 흔한 콜라병인데 그이들에게 그건 얼마나 황홀하고 신비하신가. 막 그걸 머리 위에 얹어보기도 하고 막 여기다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얘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얘에 대해서 어떤 물음도 품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얘한테 붙어있는 우리 속에 주입된 선입견, 고정관념, 얘에 붙여져 있는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내놓는 것으로 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 알아요? 얘가 지닌 이 투명함과 이 이쁨과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얘의 존재의 역사, 얘도 애미애비가 있고 고향이 있는 존재거든요. 어딘가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이렇게 내 손에 잡혀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신비감, 황홀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미 붙여져 있던 낡은 이름,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다 이런 옷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자기가 그 옷을 만들어서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만들 줄은 아세요? 모를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많은 학생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건 이것이 SK인지 현대인지 삼성인지 브랜드하고 얼마짜리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신비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감동 능력이 사물과 세계에 대한 감흥 능력이 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여러분 어머님이 또는 여러분 형이 누나가
여러분을 입혀주기 위해서 밤을 새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사다가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누나가 만들어 주었다. 어쩌면 여기를 이렇게 깃을 이렇게 동글게 해서 딴 데 덜 부딪히도록 하고 요 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감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단추를 이런 구멍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를 딱 맞게 만들었을까? 세상에나 세상에나. 얼마나 신기하고 황홀할 일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얼마짜리 우리가 쓰는 종이, 문방구, 볼펜, 플러스 펜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건 얼마짜리입니다. 그거 다이소 가면 요새 많이 팔아. 요새 문방구 다 없어져가지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그럼 이것뿐인가요? 옷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집, 아파트, 단독주택, 한옥 지을 줄도 모르잖아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짓고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와 형님하고 막 삼촌하고가 같이 몇 달 1년을 끙끙 매가면서 그 벽돌 찍어가지고 쌓아 올려서 지은 집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는 건 얼마짜리, 몇 평. 먹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는 이들 개중에 계시긴 하겠지만 몇 안 될 겁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허구한 날 어떻게 그 농사를 지어서 그게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 밥이 돼서 여기 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신기해하지 않아요. 그냥 값만 알아요. 상표 이름만 알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밥을 먹으면서 이러고 아무 궁금증도 신기해함도 없이 이러고 살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신경증과 도해지의 고독과 이런 것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감동 능력과 감흥 능력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는 게 얼마짜리밖에 우리가 알 수 거기에만 감동해요. 저 백 저거 300만 원 한대. 와, 저 자동차 람보르기니 3억이래. 와, 누가 만들었고 뭐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 그것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은 싹 다리미질이 된 채로 이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재용 집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무슨 SK 회장 집무실에 자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자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 속에 이렇게 관철돼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물과 세계와 풀과 나무와 공기에 대해서 아무런 호기심도 신비감도 가지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이것이
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다운 삶, 인간다운 삶, 이런 것에 대한 감각, 이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 제가 다시 아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을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마디씩 해보세요 할 때, 얘한테 붙여져 있는 딱지의 이름을 벗고 생수병이라는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보세요. 얘 옆에 좀 있어 보세요. 얘하고 눈을 좀 맞춰 보세요. Who are you?를 해보세요. 너 누군데? 좀 이렇게 투명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처음 보는 물건처럼. 저에 대해서도 제가 누군가, 저를 뭐라고 이름 불러보세요. 저를 뭐라고 일컬어 보세요. 저한테 붙여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입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 낡은 이름들, 누군가가 붙여서 쓰는 익숙한, 뻔한, 유행하는 김사인, 시인, 동덕여대, 뭐시, 나이 몇 살, 이거를 이렇게 좀 벗어놓고 나하고 눈을, 여러분 존재를 가지고 내 존재를 이렇게 좀 대면해 주세요. 나하고 좀 채널링을 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속에서 내가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내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와, 저 양반 웃긴다. 좀 말도 되게 느리게 한다. 이런 말들이 됐건, 되게 마음씨 좋게 생겼다. 근데 뒤끝 장렬이겠다. 뭐 이런 말이 됐건, 이렇게. 그것을 해야 내 몫에 일으키기를 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붙여놓은 생수병이라는 말, 남이 붙여놓은 김사인이라는 말, 여기 강당이라는 말, 교탁이라는 말, 이런 말 아니고 얘를 처음 보는 물건 보듯이 피그미족들 사회에 떨어진 콜라병 생전 처음 보듯, 여러분 이 눈을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시인하란 말만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자의 눈입니다. 이게 진정한 과학, 진정한 알을 구하는 자의, 진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의 눈입니다. 마음자리입니다. 황홀하고 신비해하기,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이, 그러니까 신비의 능력, 신비감, 신기해하고 황홀해하는 능력, 이걸 빼면 인간에게서는 남는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김사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걸 빼면, 이 황홀하고 신기해할 수 있는 능력을 빼면 시도, 그림도, 음악도 못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과학자 안 됩니다. 수리 기능자가 될 뿐이죠. 공식 많이 외우고 이렇게 계산 빨리빨리 잘할. 이건 요즘에는 AI가 훨씬 더 잘해낼 겁니다. 그래서 내 몫에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뭐라고 말하는 일, 그게 시 쓰기입니다. 그게 저강도의 시 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이 이름, 우리 부모가 우리를 시 쓴 겁니다. 김사인이라고. 생각할 사자, 범인자.
호랑이 인자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제 돌림자까지 넣고 성은 김씨니까 이러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우주 속에서의 내 존재의 좌표를 딱 찍어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상투적이고 낡은 고정관념의 브랜드 이름을 벗어놓고 그것과 대면을 하는 일. 이게 애쓰기입니다. 저는 누가 시가 뭡니까 그러면 애쓴 말입니다. 애써서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씀이라는 게 막 독서실 얻어가지고 육법전서 막 열심히 읽는 그런 애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겠죠.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벗어내고 매일 입는 이 옷이지만 황홀해하고 신기해하면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내가 만들 줄 모르는 이 옷이라는 이 물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아무 느낌도 없지만 정말 여기 어떻게 이렇게 팔이라는 걸 이리 꿰라고 이런 걸 터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 놨대 이렇게. 이런 걸 마치 처음인 듯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기 위한 것, 이것이 애씀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신탁입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낡은 것으로 눈꺼풀이 휘어져 있는, 이거는 물병이야, 이건 교탁이야, 이건 나무야, 저건 김사인이야, 이런 낡은 지식의 이거를 벗겨내고 처음 보듯이 이렇게 보는 일, 이것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진정한 알매, 진정한 찬탄에, 발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 진정한 공감, 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인간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존재가 방출해내는, 얘는 얘대로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막 저를 조그만 걸 들고 막 이러고 흔들고, 얘도 내가 아까 말했죠. 지 고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원료가 난 지 엄마 아버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 동기간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여기서 이러다가 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통에 들어가겠죠. 얘의 생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일. 그런 가운데 얘를 그냥 생수병이라고, 얘 생수병 500원짜리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는 이 존재의 참말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지? 이 존재에 대한 참말을 하기 위한 애씀. 굳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언어 생활들이 저강도의 시쓰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면 뭐를 위한 애씀, 뭘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를 지금 말했습니다. 참말을 하려고, 참에 닿으려고, 내 존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그러면 너한테 가서 내가 꽃이 되겠다고 하는 게 김춘수 시인. 나한테 붙여져 있는 무슨 고등학교 나온 무슨 동네 사는 누구,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갑갑한 상투적인 이름 말고 내 운명의 이름을, 내 존재의 본질을, 그 이름을 들으면 그냥 내 혼이 확 깨어날 그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참말, 참 이름이 불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쟤는 오리는 오리인데 이상하게 생긴 기형이고 약간 좀 새끼라면 이상한 오리라고 온 세상 사람이 지 부모인 오리도 지 자신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엔 오리가 죽을라 그러죠. 죽으러 가죠.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그때 어린아이가 참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와, 백조다. 여러분, 백조라고 시를 쓰잖아요. 백조라고 일컫잖아요. 바로 앞에까지도 이 천지간에 아무도 오리인데 저건 이상하게 생긴 기형 오리, 병신 오리, 저건 그냥 나가 죽어야 될 오리라고 했던 그것을 백조라고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 존재가 확 깨나는 거죠. 꺼풀이 확 벗겨지는 거죠. 환해지는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참이름이라는 것, 참말이 발해지고 참이름이 불릴 때 그것이 그 역시 과학적 발견의 세계, 발명의 세계와 다르지 않아요. 한 번도 이름 불린 적 없던 어떤 미립자, 소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 비로소 그것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그 참말, 그 참말에 닿으려는 그 참말,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사람 난 정말 본 일이 없어 라고 누가 평생 구박만 받던 내 귀에 대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렇게 발해 줄 때 나는 확 깨어나서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 힘, 참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그걸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힘을 가진 참말. 이것도 그냥 조금 지나갈게요. 우리가 그런 거 봅니다. 참말이 아니면, 맞는 말이 아니면, 참말은 참말인 정도에 비례해서 힘이 있습니다. 그냥 글짓기 아주 교묘하게 잘 글짓기 해서 지어낸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써진, 진심이 투입된, 사랑과 관심이 투입된 참말일 때 그건 힘을 가져요. 열려라 참깨, 그 말이라야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게 돌문이 열립니다. 열려라 들깨, 열려라 서리태, 뭐 콩, 암만 해도 안 열립니다. 스펠링이 맞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스펠이란 말의 영어의 원래 뜻이 주문, 주술이란 말입니다. 주문, 주술이란 말은 참말이란 뜻입니다. 존재의 혼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의 생사여타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본질의 말. 그걸 불러주면 신데렐라 얘기 같은 데서도 옆집 마술사 아줌마가 호박을 갖다 놓고 탕 때리며 그 이름을 불러주면 마차가 되지요. 황금 마차가. 그게 매직이자, 그게 시이자, 그게 참말하기이자 말의 주술, 힘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의 참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쁜 시들을 좀 많이 봐야 하는데, 이거 보세요. 누나 오지 마라. 초등학교 2학년. 코가 따갑고 입이 파랗고 발이 얼어서 괴롭고 손이 시려서 호호 시려서 장갑이 있어야 한다. 누나 오지 마라. 이 소박함, 유치할 정도의 소탈함, 이런 것도 어떤가요? 자지라니 이런 그렇지만 초등학교 오줌이 누고 싶어서 변소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내 자지를 보려고 한다. 나는 안 비해줬다. 안 보여줬다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깔깔 웃음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떤가요? 아기 없고 골목 다니고 있자니까 아기가 잠이 들었다. 옛날에는 누나들 오빠들은 다 동생들 보고 다 아기가 잠을 들고는 내 등대기에 엎드렸다. 그래서 나는 아기를 방에 재워놓고 나니까 등대기가 없는 것 같다. 아기를 업고 이렇게 눕혀놓고 나니까 등대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저 진솔함과 저거 속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을 막 지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수업들이 또 있겠죠. 막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건 요새 어린이들 글쓰기입니다. 아빠가 긴급하게 나를 안방으로 불렀다. 물 떠오라고 했다. 아빠는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 싫나 보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 엄마 입에서는 군대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나는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소박하고 정말 솔직하게 시라는 건 뭔가 막 멋있고 근사하고 뭔가 조금 있는 티 나는 말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글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로는 감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 혼을 부르는 참말 안 됩니다. 이 소박한 진실성의 말들이 이것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린이들 시입니다. 어린이들 시. 이건 아웃사이더의 랩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들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옛날 말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이런 것들. 얼른 마칠게요. 이거 다시 아까 그 칠곡 할머니 시입니다. 양반은 쌍디귿을 지금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디귿을 두 개를 이렇게 나는 33살에 딸 하나 낳았다 하겠지요. 딸은 딸을 둘이 낳았다. 하나보다 둘을 낳아서 엄마보다 하나 더 보탰으니 그만하마 잘했다. 조심해가 살면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한글을 막 배운 할머니가 이렇게 쓴 글입니다. 저것을 저 순수함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건 또 이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이게 그 칠곡 할머니가 당신이 쓴 걸 여기 저는 비가 오면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허전하고 집이 텅 빈 거 같고 그때는 아들한테 전화해 본다. 어이야 하고 나면 눈물이 난다. 도시에 가 사는 아들한테 비 오는 날 이렇게 왠지 마음이 적적해서 전화를 해보고 아들 목소리 듣고는 어냐 그래 그러고는 끊고 나서 이제 눈물이 핑 돈다는 시골 할머니 심정을
이렇게 꾸밈 없이 이게 참말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얘기한 것들 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통과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입니다. 이게 칠곡 할머니가 쓴, 박월선이라는 할머니가 쓴 사랑이라는 시를 쓴 겁니다. 사랑이라 카이 부끄럽다. 나는 내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 젊을 때는, 이게 지금 젊을 을자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 주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이렇게 80 넘은 할머니가 이게 꼭 한글 모르는 할머니가 써서 우리가 괜히 거기에 이게 프리미엄 점수를 얹어서 봐서가 아니라 이 소박함과 솔직함과 거기 진실이 담긴 이것이 사람을, 세상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카톡, 짧은 문자, 이모티콘, 어떤 친구는 그걸 하면 어쩌면 얘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재미있게 이렇게를 해보낼까? 짧은 카톡을 하는데 나는 뭘 쓰려면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어쩌면 딱 한두 마디로 딱 사람을 그냥 자지러지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 줄까? 이거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시쓰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매일 시쓰는 겁니다. 페북하고 카톡하고 하는 거, 그거 시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애씀을 투입하면, 그리고 그 애씀이라는 건 막 글짓기 잘하려고의 애씀이 아니라 그 대상과 선입견, 고정관념 벗겨놓고 이렇게 마주서는 것, 이 애씀을 지불하면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훨씬 황홀하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이 할머니들이에요. 어쩜 저렇게, 아까 그 어린이들 사진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거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인이십니다.